먼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네. 지지도가 좀 올라서 네. 이낙연 의원과의 네. 격차가 네.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YTN이 그렇습니다. 발표했는데 당내에서도 뭐 좀 출렁출렁 거렸겠어요? 여론이 어땠습니까? 그 좀 깜짝 놀랐죠. 오늘 다 저기 하고요. 그런데 음. 저는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앱도사 깔았어요. 혹시 앱도사라는 거 알아요? 요즘 텔레비전에 앱도사. 네. 앱도사. 네. 저 지난번에 그 더 라이브에 나가서 네. 그 이재명 지사한테 뭐 등고잡이? 예, 등고잡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그러니까 그 오늘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목요일 날 오늘 이재명 지사의 그랬죠. 무죄 판결 이후에 네. 그걸 점괘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한 번 웃다가 네. 한 분은 좀 울고 싶은 진짜 도산가 봐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죠. 지지율은 올랐고요. 그거는 네. 뭐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 가서 그 얘기는 했죠. 한 3에서 5%포인트는 오를 거다. 네. 5% 차 정도 ARS, 많이 남은 7%, 좀 이낙연 의원과 지지율은 좀 축소될 거다.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렇게 꽤 많이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 실제로 뭐 4.6%인가요? 차이까지 좁혔으니까 네. 얼추 그건 맞췄고 네. 제가 두 번째 이제 아까 등고잡이 네. 몸가짐을 겸손히 해라. 알았어요. 잘 나갈 때. 근데 오늘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공교롭게 네. CBS인가요? 그 김현정 씨 네. 인터뷰 과정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내지 마라.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를 무공천해라. 주장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게 이제 파문이 좀 커졌습니다. 아유, 컸죠. 뭐 선거하지 말라는 거고 저희 정권 내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재보선과 관련돼서 서울시장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슈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들한테 A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와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지금은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얘기도 다 마찬가지다. 물론 이제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은 공개적 질의가 나오니까 네. 뭐 말씀을 하실 수밖에 네.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네, 네. 두 번째 그러면 이재명 지사 발표한 거 그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께서도 바로 페북에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아하. 내용을 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뭐 여타 방송에서도 네. 늘 저도 얘기했던 바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과연 뭘까? 정당이 책임진다는 게 뭘까? 결국 이제 당원에는 이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도의적 책임이 있을 때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당원 당규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당원들한테 묻고 그럼요. 당원들이 후보를 내야 한다라고 네, 네. 한다면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아유, 사과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그게 제대로 된 네. 어떤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 아니냐 그걸 네. 통해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게 온당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 소신을 뭐 무공천해야 한다 이 주장이 잘 되고 잘못됐다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타임에 그게 적절하지 않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생각 가진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인 좀 국민의 뜻과는 조금 달라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실시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들도 다수가 네. 후보를 내야 한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의견이 좀 더 많았기 네, 네. 때문에 어쨌든 네. 개인적 소신은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논란들이 좀 커졌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한테 오늘 친절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정책적인 이슈인데 CCTV 그러니까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것들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라. 이렇게 하고 친절을 다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이, 그럼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장단점이 있는 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사이다 같은 것들을 주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좀 앞서가서 좀 이렇게 저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좋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CCTV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6개 그 도립 저희 병원들이죠. 네. 그 경기도 산하에
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네. 이걸 전국 단위 확산하고 또 더 나가서 네. 민간 병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네. 이 의견이시잖아요. 네, 네. 그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네, 있고요. 네. 국민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종부세 아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에 네, 대한 네. 발표를 말씀을 하셨죠. 네. 실거주자 중심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예. 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이런 등등은 저는 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지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조금 정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각자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책임 있는 단위가 당정청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했듯이 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대통령께서 큰 가닥을 네, 총리하고 면담 속에서 정해줬거든요. 아유, 잘하셨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네. 적어도 책임 조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면 네. 해법이 있으면 내야 한다. 네. 특히 이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도 골프장과 네. 관련해서 이걸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던졌고 네. 그것이 과거에도 제출이 됐지만 이것이 네. 좀 공론화되면서 의미 네.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도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네. 중심으로 다자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대선 행보를 노골적으로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볼 때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백이고 도지사니까 도정이 좀 더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되 국가적 현안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는 본인도 목소리를 내야겠죠. 애정이 깊으시군요. 지금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 민주당의 네. 모든 대선 후보에게 다 다 애정이 깊습니다. 솔직히. 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단점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뭐 이해는 됩니다. 네. 지지자들이 네.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이낙연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김경수는 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뭐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장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분은 이게 좋고 저분은 저게 좋고 이런 것이 잘 합쳐지는 사람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진정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도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저는 뭐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 이재명 이게 양강구도가 끝까지 갈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던데요. 예, 오늘 이제 국회에서 들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당대표 아니면 대선 후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박시영 대표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저 유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고. 아이 뭐야.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변수도 있죠. 다 알고 네. 있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된다면 네. 친문표 중에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죠. 유시민 장관님은 안 나오십니까? 유시민 장관님은 저희가 그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워낙 이분은 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네.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유시민 장관은 지금 뭐 언급하기가 적절치는 않고요. 네. 김경수 지사 분명히 파괴력 있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리얼미터도 유심히 보시면 네. 임종석 전 실장을 넣었어요. 근데 3.5%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네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약간 요동을 치면 네. 그게 뭐 이재명 지사한테 갈 수도 있지만 임종석 네. 실장한테 일부 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50대를 상징성 있는 50대에서 후보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측을 해보세요. 누군지. 예를 들면 저는 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왜 빼냐 이거지. 그 최강욱에 대한 사랑은 왜 정말. 그러냐면 심상정 대표는 넣거든요. 정의당 그래요? 대표. 네, 네. 근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 뛸 수 네.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최강욱 당대표가 아직 그런 의사를 표명했거나 네. 아직 초선이니까 네. 아직 경력은 짧다. 그런 건 알지만 네. 그래도 당대표면 후보군에는 늘 필요는 있다. 넣을 저는 필요 그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나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정례조사 할 때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대표님 회사에서 한번 해보세요. 임종석 실장도 당연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폭넓게
돼야 예. 이 60대 후보군들도 있고 50대 후보군들도 있고 또 재선 그룹에서도 도전할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 그 두 양강 구도가 당분간은 가겠습니다만 그 두 분이 잘하면 그 중심으로 계속 갈 거고 네. 그분 두 분들한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네. 제3 후보가 뜰 가능성도 네.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7개월이 아주 고된 검증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의원이 그 지지율이 너무 빨리 빠지는 것 왜 지금 그래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버텨줘야 하는데 네. 너무 빨리 빠지면 네. 당내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텐데 이낙연 의원의 지지 구조를 분석하면 네 가지 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이 잘해서 얻은 표가 있죠. 네, 네. 예를 들면 사이다 발언이 그렇죠. 품격 있고 네. 안정감이 있죠. 네. 요거 얻은 본인의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표고요. 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광 효과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죠. 총리로서 대통령을 잘 네. 보좌했기 때문에 얻은 친문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 이재명 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래요? 지사를 좀 싫어하는 네. 분들이 갈 데가 별로 없어서 어허. 이낙연 의원한테 머물고 있는 표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이참에 이런 어떤 염원도 약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빠져요? 최근에 조금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해서 네. 이제 총리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총리를 그만두고 총리 때는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 안 해도 되거든. 네. 현장 행보 잘하시고 안정감 네. 보여주면 네. 품격도 있고 당연히 네. 지지율이 받쳐주는데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총선 때부터는.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낙연식 해법이 뭐야? 메시지가 뭐야? 이걸 듣고 싶은데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무슨 뭐 정대철 등등등등 옛날에 동교동 나이 드신 분들 뒤에 병풍에 왠지 쌓여있는 것 같은 쌓여있는. 느낌이 들고 실제인지 네, 아닌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리고 약간 쓴소리 네. 누구나 쓴소리 싫어하는데 단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오히려 극복하려고 적극 노력하기보다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 이런 게 약간 있다 보니까 그 이낙연 의원의 높은 지지율이 좀 까먹지 않았나. 말실수도 물론 있었죠. 근데 저는 별로 말실수 같지도 않는 말실수예요. 사실은 사과할 필요 없는 발언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쉽게 사과하더라고. 사실 그건 사과할 게 아닙니다. 라고 칠 것도 있었거든. 근데 번번이 사과하니까 지지자들 볼 때 이거 뭐지? 저거는 언론의 프레임인데 좀 돌파해야 하는데 번번이 사과하는 거는 좀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몸에 젖으셨나? 이런 아쉬움도 좀 있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시영 TV 나와주십시오. 제가 전당대회 전에 우리 김부겸 후보 나오셨잖아요. 네. 이낙연 의원께서도 꼭 나오시기를. 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국면이 조정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그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반등의 여지는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에 당선되시고 당을 이끌어 가실 네. 때 만약에 당 대표로 만약에 당선 안 되시면 지지율 회복하기 어렵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네. 당 대표 당선되시고 네. 만약에 잘 운영을 하시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등할 기회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옛날처럼 막 40% 이렇게 지지율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도 꽤 올라와 있고 아까 있던 연말쯤 되면 김경수 지사건도 있고 뭐 여러 김종석 실장 네. 뭐 여러 후보군들이 막 있기 때문에 최강욱 뭐 등등등등 정세균 뭐 김두관 막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먹는 표들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볼 때 저 대선 후보들이 폭넓게 많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큰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후보가 되었을 때 그 표들이 또 한 군데 딱 결집을 해서 가면 또 정권 재창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많으면 좋은 거죠. 지금 시점에 차기 대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르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르진 않아요. 역대 사례를 보면 지금 시점쯤에서는 언론이 늘 이렇게 군부를 뗍니다. 어허. 왜냐하면 재밌거리로 계속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불쾌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꾸 초점이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기보다는 자꾸 차기 대선 쪽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닥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언론을 탓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에도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원래 당헌 당규로 보면 내년 9월 9일 날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9월 전에 9일 날, 네, 3월 그렇죠. 9일이 2022년에 3월 9일이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9월 9일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부터 실제로 대선분이 확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내년 봄이면 완전히 그렇죠. 꽃이 피는 거고 확 일어나는데 물론 시행세칙을 만들 때 네. 대선과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당에서 시행세칙을 만들 때 6개월 전으로 꼭 고집할 거냐 뭐 한 4개월 전으로 해서 뒤로 좀 미룰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이 나와봐야 하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네. 당헌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고 네.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무회에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역에는 활동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네. 당원들의 패배의식. 패배의식. 지금 이게 가장 큰 건데 음. 강남 의뢰 전현희 의원이 네. 4년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되셨어요. 그렇죠. 그다음 김성곤 전 의원도 갑에서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벨트 자체가 이제 초토화돼서 네. 뭔가 해도 안 된다라는 의식이 후보들 자체 또 그다음 당원들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만 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0석 될 때 안 됐는데 설마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있겠느냐. 그러다니까 다음에도 또 안 될 텐데라는 생각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우리 네. 김한규 위원장님은 다른 데 가면 무조건 되는 양반인데 여기 와서 왜 고생해? 아니, 다른 데 가시지?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그래도 지역을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는 내년 4월 7일 뭐 서울시장 보궐에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당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당에서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선거 치렀고 선거 때도 많이 조명을 받으셨고 네.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유재석 뭐 거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사모님하고 저도 유키존 더 봤어요. 블럭이라는 프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역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되던가요? 도움이 되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그거 자체로 알아주실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방송들을 많이 하면 조금 더 기억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나 길거리 가도 예전에는 냉랭했었던 분들이 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뽑아줬다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인사하면 다음엔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예.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분쟁이 있던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로서 네. 이제 상대방을 이제 삼성동에서 만나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 돼서 합의가 됐어요. 예. 그리고 딱 집에 가는데 변호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방송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있기는 예,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다음에도 또 나오시라는 게 이게 립 서비스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예. 스윙 보터들이 꽤 있어요. 네. 사실 인물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적지 네.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네. 그 애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네. 봤는데 지역에서 이제 현수막을 걸었는데 개인 명의로 네. 지역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네. 그걸 이제 내걸었던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되죠. 상당히 네, 네. 되죠.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당원들도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현수막들은 이제 시당에서 기본적인 그렇죠.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네.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 변형을 시키는데 저는 통상적으로는 굳이 제 이름을 넣는 게 좀 그래서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내는데 요번은 좀 그런 비난이 있더라도 제가 그냥 오롯이 받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님하고 인연이 아주 깊지는 않은데 뭐 시장으로서 또 민주당의 후보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셨고 또 시민단체를 이끌으시는 변호사로서의 뭐 행적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추모할 만하다고 하고 그 추모에 대해서 정치적인 비난을 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김한규 위원장님의 정치적 소신. 이게 원래 이제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건데요. 멋지네요. 부동산 정책 이렇게 보면서 강남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부동산 정책이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상당히 어렵 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그러면 그분들 생각은 이 정책으로 가격을 뭔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이 경기 변동처럼 부동산 네. 가격도 장기적인 이제 가격 변동 곡선이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정책을 가격에 맞춰놓고 한다면 되게 어렵다. 좀 다른 목표를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직장인들이 2.5년 내지 3년치 봉급을 다 모으면 네. 집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일시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우니까 30년이든 50년이든 분할 상환해서 모기지론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이 되게 오랫동안 돼 있고 물론 이제 뉴욕 시내 한복판에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자기가 거주하는데 살 수 있는 정책을 오랫동안 계속 달성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3년 아니면 우리나라는 5년이나 7년 정도만 모으면 이거를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가격을 거기에 맞추는 노력 또는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뭐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 자격 조건들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목표를 좀 더 만드는 게 눈에 더 보이지 않을까. 그냥 부동산 가격만 잡겠다라고 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남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네. 자기가 대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계획이 그렇죠. 서 있는 거고요.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그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네. 한다. 굉장히 뭐 세계들을 대목인 것 같고요.